연성 결 김용 원저 학원 제3장. 한 쌍의 호랑나비. 저구는 다시 보름 동안 계곡에 머물렀다. 그리고 혈도경의 도법과 내공을 완벽하게 익혔다.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완벽한 경지에 이르자 그는 혈도경을 태워 재로 만든 다음 혈도노조의 무덤에 뿌렸다. 이 보름 동안 그는 여전히 동굴 밖의 큰 바위에서 잠을 잤다. 수생이 없다고 해서 동굴에서 잠을 자려 하지 않았고 요나 방석 같은 것도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이제 갈 때가 되었군. 이 깃털옷은 가져갈 필요가 없겠지. 나는 일을 다 마치면 이 계곡에 들어와 살아야겠다. 이곳에는 그 누구도 오지 않을 테니 아무래도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좋겠어. 그는 계곡을 나와 동쪽으로 향했다. 먼저 옛 고향인 상서 마계포에 가서 사부의 소식을 알고자 한 것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사부에게 양육되었고 세상에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사부와 사매뿐이었다. 동굴이 있는 곳에서 상서까지는 반드시 사천을 지나야만 했다. 저구는 군웅들이 자신과 아무런 원한 없이 자신을 적대한 것은 모두 머리를 깎고 중옷을 입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이때 그의 무공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지만 남과 싸울 자신은 없었다. 한두 사람의 고수를 만나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시골 사람들이 입는 파란 옷을 사서 입고 보상의 승복을 태워버렸다. 그리고 얼굴에 검정칠을 해 자신을 숨겼다. 그는 계속 동쪽을 향해서 걸었고 가끔 자신을 추격하는 듯한 강호인들을 만났으나 다행히 자신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그는 30여일이 지나서야 마계포의 옛집에 도착했다. 날씨는 따뜻했고 논의 벼들은 이미 한 뼘 정도 자라 있었다. 옛 풍경이 눈에 들어오자 저구는 감개무량하여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솟아오르는 감정을 느꼈다. 그는 어렸을 적에 다니던 샛길을 통해 옛집에 도착했다. 그러나 옛집을 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다. 자신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작은 개울과 버드나무 옆에 있던 3칸짜리 작은 집은 이미 하얀색 벽과 검은 기와 지붕을 한 큰 집으로 변해 있었다. 이 집은 원래 집보다 적게 잡아도 3배는 컸다. 집을 살펴보니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매우 웅장했다. 그는 놀라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틀림없이 사부가 살던 옛집이었다. 사부님께서는 돈을 벌어 돌아오신 것일까? 그랬으면 좋겠다. 그는 기쁜 나머지 큰 소리로 외쳤다. 사부님. 그러나 단 한마디만 외쳤을 뿐 곧바로 입을 다물고 속으로 생각했다.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나의 거짓골을 보여주면 사부님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것이니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들어가자. 이 몇 년 동안 심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는 신중하게 행동하는 법을 알고 있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집안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다. 그 사람은 눈을 들어 그를 살펴보았다. 그는 멸시하는 표정으로 저군을 쳐다보며 말했다. 뭐 하는 사람인가? 저군은 그 사람이 모자를 빗두름하게 쓰고 온몸에 먼지가 묻어있는 것을 보자 이 집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의 표정을 살펴보니 일꾼들의 우두머리 같았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척사부님께서는 집에 계십니까? 그 사람은 콧방귀를 뀌며 말했다. 척사도? 그런 자는 이곳에 없다. 저구는 멈칫하며 물었다. 이곳의 주인은 척시성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반문했다. 너는 그런 걸 왜 물어보냐? 동냥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구나. 없어. 이거지야 빨리 꺼지기나 해라. 저구는 사부의 안위가 궁금하여 천리길도 멀다 하지 않고 가까스로 돌아왔는데 어찌 그의 말 한마디에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다시 물었다. 저는 동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묻는 건데 옛날 이곳에서 척시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르신께서는 아직도 이곳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냉소했다.
이거지 좀 보게나. 이곳의 주인은 척씨도 아니고, 착씨도 아니고, 축씨도 아니야. 자, 자, 빨리빨리 이곳에서 떠나주게나.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있는 동안 집안에서 또 한 사람이 나왔다. 이 사람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있었고, 옷이 깨끗한 것이 부잣집에서 집을 관리하는 집사 같았다. 그 사람이 말했다. 이봐요, 평씨.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보니 또 누군가와 싸우고 있는 모양이군. 평씨라고 불린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다. 보세요. 이 거지가 글쎄 국어를 하려면 할 것이지 감히 주인 어르신의 성을 묻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관리인은 저군을 뚫어져라 쳐다보고는 말했다. 여보게 친구, 자네는 주인 어르신의 성을 알아서 무엇하려고 하는가? 만약 5, 6년 전이었다면 저군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에게 사실을 말해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 몇 년 사이에 사람들의 마음이 매우 간사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관리인의 눈빛에서 의아해하는 기색을 보자 생각했다. 나는 천천히 알아봐야겠다. 이 중에는 틀림없이 어떤 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는 말했다. 저는 주인 어르신의 성이라도 알아서 큰 소리로 그분의 성을 부르며 동냥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신은 바로 이 집의 주인 어르신이시군요. 그는 고의로 멍청한 척하며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했다. 그 집을 관리하는 자는 껄껄 웃었다. 비록 이 사람이 멍청하다고 느끼고 있었으나 자기를 이 집의 주인으로 여기자 마음이 흡족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째서 나를 이 집의 주인이라고 여기고 있지? 저구는 말했다. 당신의 모습은 무척 보기가 좋습니다. 위풍당당하신 것이 당신은 부잣집 주인의 상을 가지고 계십니다. 집을 관리하는 그 집사는 더 기뻐하며 웃었다. 멍청한 놈. 내가 훗날 정말 부자가 된다면 내게 많은 돈을 주지. 내가 보기에는 너는 몸이 튼튼한 것 같은데 어째서 일을 해서 돈을 벌려 하지 않느냐? 저구는 말했다. 저보고 일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 나으리, 제발 제게 밥 한 술만 주십시오.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은 평씨 성을 가진 자의 어깨를 툭툭 치더니 말했다. 당신 들어보게나. 그는 말끝마다 나를 주인 나으리라고 부르니 별 수 없이 밥 한 덩이를 주어야겠군. 여보게, 평씨. 자네가 이자를 데려다가 흙 나르는 일을 시키게나. 나는 그에게 삭을 주어야겠네. 그 평씨 성을 가진 자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행하지요. 저구는 두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니 평씨 성을 가진 자는 상서 지방 사람이었고 관리인은 북방 사람 같았다. 그는 아무 내색 않고 아주 공경스럽게 말했다. 주인 나으리, 주인 나으리. 정말 감사합니다. 그 일꾼은 웃음 섞인 말투로 욕을 했다. 제기랄. 말이면 다 되는 줄 아나? 그 관리인은 너무 우스워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나는 이 집의 주인 나으리고 자네는 이 집의 주인 도련님이고 허허. 이거 거저로 직위가 올라갔군. 그 일꾼의 우두머리는 저군의 귀를 잡고 웃었다. 들어가거라. 들어가거라. 먼저 밥을 먹은 후에 저녁 때부터 일을 하거라. 저군은 조금도 항거하지 않고 그를 따라 들어갔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째서 낮에 일을 하지 않고 밤에 일을 하는 걸까? 그는 큰 집의 안뜰을 지나게 되자 깜짝 놀랐다. 집 가운데는 커다란 구덩이가 파여 있었으며 그 구덩이는 집 밖을 둘러싸고 있는 벽과 인접해 있었다. 그 사이에는 하나의 좁은 통로가 나 있었다. 구덩이 속에는 삽 곡괭이와 흙을 지어 나르는 기구들로 가득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험있고 조용한 이 집 안에 이런 큰 구덩이가 어째서 파여 있는 것일까? 그 하인의 우두머리는 말했다. 이곳의 일은 절대로 밖에 나가 발설하지 말아라. 알겠느냐? 저구는 말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고 보니 이곳이 명당 자리라서 주인 나으리께서 묻힐 무덤을 파고 있으니 외부 사람이 알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 우두머리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그렇다. 꽤 총명하구나. 자, 나를 따라와라. 밥을 먹여줄 테니. 저구는 주방에서 밥을 배불리 먹었다. 그 우두머리는 그에게 복도에서 기다리며 함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저군의 궁금증은 한층 더 커졌다. 집안의 모든 설비들은 간단하고 누추했다. 부엌에는 벽돌로 쌓은 아궁이도 없었으며 단지 몇 개의 돌을 쌓아놓고 그 위에 솥을 걸어 놓았다. 탁자와 의자 같은 물건들도 모두 가난한 집에서 쓰는 물건들이어서 이 크나큰 집과는 어울리지 않았다. 저녁이 되자 집안에는 점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다. 모두 이 부근의 힘센 농민들이었는데 모두 떠들썩하게 밥과 술을 먹고 마셔대기 시작했다. 저군도 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또 먹었다. 그는 이 지방의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주의 깊게 보지 않았다. 모두 그를 이 지방에서 놀고 먹는 청년으로 여겼던 것이다. 밥을 먹자 평신은 모두를 대청 앞에 모아놓고 말했다. 모두 힘을 써서 파시오. 오늘 저녁 운이 좋아 어떤 물건을 찾아낸다면 큰 상을 내릴 것이오. 여러 사람들은 대답했다. 삽을 들어 흙을 파내는 소리와 곡괭이로 땅을 찍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나이가 비교적 많은 한 명의 그 지방 사람이 낮은 소리로 말했다. 2달 동안 흙을 팠으나 보물은커녕 쇠똥도 구경하지 못했소. 설령 보물이 있다 해도 인연이 있어야 얻는 법이지 억지로는 안 돼요. 저구는 생각했다. 그들은 보물을 파내려고 하는가 보군. 이곳에 무슨 보물이 있단 말인가? 그는 우두머리가 멀리 가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아저씨, 그들은 무슨 보물을 파낸다고 하던가요? 그 사람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의 보물은 모두 대단하지. 이곳의 주인은 기대가 크다오. 그는 이곳 사람이 아닌데 멀리서 이 땅에 보물의 기운이 있음을 보고는 이 땅을 사고 이렇게 집을 지어서 몰래 보물을 파려 합니다. 저구는 고개를 끄덕거리며 말했다. 알고 보니 그랬군요. 그런데 무슨 보물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말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무슨 상자인데 물건을 넣고 하루만 지나면 그 상자에 그 물건이 가득 차 있게 된다네. 저구는 말했다. 정말 보물이군요. 보물입니다. 그 사람은 또 말했다. 만약 우리가 그 상자를 찾아낸다면 주인은 우리에게 그것을 하룻밤씩 빌려주어 원하는 물건을 넣으라고 했소. 당신은 그것을 찾으면 무엇을 넣을 것이요? 저구는 한참 생각하고는 말했다. 저는 늘 배가 고픕니다. 그러니 한 알의 쌀을 집어넣으면 다음 날 쌀이 가득할 것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사람은 껄껄 웃더니 말했다. 그래, 그래. 그 우두머리는 웃음소리를 듣고는 다가와서 힐책했다. 잔소리는 그만두고 빨리 파거라. 저구는 낮은 소리로 다시 물었다. 이 집의 주인은 성이 어떻게 되신답니까? 그 사람은 말했다. 저기 주인이 나오네. 저군이 그가 가리키는 뒤뜰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을 바라보니 눈빛이 형형하고 옷차림도 매우 화려했다. 나이는 50세 정도 되어 보였다. 저군은 그를 쳐다보고는 곧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는 급히 고개를 돌리고 그를 더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디서 본 사람이야. 이 사람을 어디서 봤지? 그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저녁은 모두 서쪽으로 석자 정도 파시오. 종이 조각이든 나무 조각이든 돌멩이든 절대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저구는 그 사람의 말소리를 듣자 머릿속에서 한 사람이 떠올라서 깜짝 놀랐다. 맞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었구나.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곁눈으로 그를 다시 쳐다보았다. 이 집의 주인은 만진산의 집에서 그에게 3초의 권법을 전해주었던 그 늙은 거지였다. 그때는 옷이 낡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온몸이 지저분했었는데 오늘은 대부호의 옷차림이었다. 그래서 그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야 누구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이다.
저구는 당장이라도 구덩이에서 뛰쳐나가 그를 아는 척하려 했으나 곧 생각을 바꾸었다. 그는 요 몇 년 동안 고초를 당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본능처럼 되어 있었다. 그는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이 거렁뱅이 노인은 내게 참 잘해주었지. 그해 내가 그 큰 도둑놈인 여통과 겨루고 있을 때 그가 손을 써서 나를 구해주지 않았던가? 나중에는 나에게 정교한 삼초식을 알려주었지.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삼초는 평범하기 그지없지만 당시에는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서 치욕을 벗어날 수 있었지 않은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오늘 다시 만났으니 그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야지. 그러나 이곳은 우리 사부님이 옛날에 살던 집인데 그는 이곳에서 무슨 물건을 파내려고 하는 거지? 어째서 이렇게 큰 집을 세우고 사람들의 입과 귀를 막고 있을까? 그는 옛날에 거렁뱅이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는 이것저것을 생각해 보았다. 아무래도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행동을 해야겠다. 그가 비록 나의 은인이지만 그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는 나의 사부님께서 돌아오시면 어쩌려고 이러는가? 혹시 사부님께서는 이미 돌아가신 것이 아닐까? 적군과 일꾼들은 밤새도록 작업을 했다. 그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옆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날이 밝아오자 비로소 작업을 중지시켰다. 많은 사람이 흩어져 집으로 돌아가고 대여섯 명은 집이 먼 영고로 큰 복도에서 돗자리를 펴고 잠을 잤다. 적군도 그들 틈에 끼었다. 점심때까지 잔 후 모두 일어나서 밥을 먹었다. 적군의 몸은 무척 더러워서 옆에 사람들은 그와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밥을 먹을 때는 더욱 멀리 떨어져 있었다. 적군은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의 변장이 탈로 날 염려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적군은 점심을 먹고 난 뒤 삼리 밖에 작은 마을로 갔다. 그곳에 가서 사부의 행적을 탐문하려 했던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니 자기의 어릴 적 친구들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 있었으나 자신의 정체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아이들에게 물어보았으나 사부님이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더욱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어떻게 늙은 거지가 이곳에 와서 보물을 파려 하는 것인가였다. 우연이라기에는 너무나 공교로운 것이었다. 그는 논밭을 지나 푸른 채소가 심어져 있는 밭을 지났다. 푸른 잎사귀에 공심채가 가득 심어져 있었다. 그는 공심채를 보자 갑자기 마음이 아려왔다. 사매인 척방이 생각났던 것이다. 공심채는 원래 이 지방에서 아무렇게나 가꾸어도 잘 자라는 채소로 줄기가 속이 텅 비어 있어서 공심채라고 불리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한 포기의 공심채를 캐서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서쪽으로 걸어갔다. 마을의 서쪽에 있는 산은 돌투성이라서 밭을 만들 수가 없었다. 이 산의 한 구석에는 척방과 적군만이 알고 있는 동굴이 하나 있었다. 그는 옛날 생각이 나서 자기도 모르게 동굴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렸다. 두 개의 언덕을 지나 은밀하고 황량한 동굴 입구에 이르렀다. 키만큼 자란 풀들이 동굴 입구를 막고 있었다. 그는 다시 마음이 쓰려왔다. 동굴 안에 들어가 보니 동굴 안의 모든 물건들은 그 옛날 그와 척방이 떠나갈 때와 조금도 다른 바가 없었다. 단지 먼지만이 가득히 쌓여 있었을 뿐이었다. 구석에는 척방이 바느질할 때 쓰던 바느질 도구가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권의 책이 있었는데 저구는 다가가서 책을 들었다. 책의 겉장에는 당시선집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 당시의 척방과 저구는 글자를 많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글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는 책장을 열어 두 개의 색종이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한 쌍의 나비였다. 저구는 그 당시를 회상해 보았다. 한 쌍의 노란 바탕에 검은 줄이 있는 큰 호랑나비가 날아서 굴 속으로 들어와 서쪽에서 날고 동쪽에서 날고 있었는데 두 마리의 호랑나비는 떨어질 줄을 몰랐다. 척방이 외쳤다. 양산백 추경돼. 상서 일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긴 큰 호랑나비를 양산백 추경대라고 부르고 있었다. 이 호랑나비는 암수 한 쌍이 잠을 잘 때나 날아다닐 때나 항상 같이 붙어 다녔다. 저구는 이때 집신을 엮고 있다가 나비가 날아오자 집신으로 탁 쳐서 땅에 떨어뜨려 죽였다. 척방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더니 화가 나서 말했다.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구는 그녀가 갑자기 화를 내자 영문을 알 수 없어 금방이라도 꺼져가는 소리로 말했다. 내가 호랑나비를 좋아하니까. 나는 호랑나비를 잡아서 너에게 주려고 했어. 죽은 나비는 땅바닥에 떨어져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죽지 않은 한 마리의 호랑나비는 계속해서 그 위를 날고 있었다. 척방이 말했다. 공심채는 사이 좋은 한 쌍을 해쳤어. 그들은 다시 어울릴 수 없게 되었단 말이야. 저구는 그녀의 안색이 변하고 그녀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자 내심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아이쿠, 내가 잘못 죽였구나. 나중에 척방은 그 죽은 나비의 모양을 본떠서 종이로 나비 모양을 오려서 그녀의 신발에 붙였다. 설날이 오자 그녀는 한 개의 복주머니를 그에게 만들어 주었는데 역시 한 쌍의 호랑나비가 수놓아져 있었다. 그 복주머니는 계속 가지고 다녔으나 형주에서 감옥에 갇힐 때 옥졸이 가져가 버렸다. 술을 놓을 때 쓰던 종이 나비를 들고 있는 그의 귓전에 척방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보세요. 당신은 못된 짓을 해서 그들 부부를 생이별하게 했군요. 그는 멍하니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책 속에 끼워 넣었다. 그가 다시 몇 장을 넘겨보니 술을 놓을 때 사용하던 몇 종류의 문양이 나왔다. 거기에는 사냥도 있었고 민어나 토끼의 모양도 있었다. 그는 한 장을 집어들고 자세히 바라보려 했을 때 갑자기 수십 걸음 밖에서 돌멩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에는 사람이 온 적이 없다. 그럼 맹수들이 온 걸까? 그는 각종의 모양이 그려져 있는 문양을 품속에 갈무리했다.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 일대는 황량하기 짝이 없으니 절대 이곳에는 없을 것입니다.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황량할수록 사람들은 보물을 그곳에 숨겨두는 법이야. 우리는 이곳을 잘 살펴보자.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어째서 이곳까지 와서 보물을 찾을까? 그는 재빨리 동굴에서 빠져나와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얼마 후 사람들이 이쪽으로 걸어오는 발걸음 소리를 들어보니 7, 8명은 되어 보였다. 그가 나무에서 얼굴을 내밀고 바라보니 맨 첫 번째 사람은 옷이 화려했으며 대머리였고 얼굴색이 희었는데 모습이 눈에 익었다. 이어서 한 사람이 손에 사슬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다. 이 사람의 몸매는 상당히 컸으며 기골이 장대했다. 저구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그를 죽이고 싶었다. 이 사람은 바로 그의 사매를 빼앗아가고 자신을 감옥에 보내 수많은 고통을 준 바로 만규였던 것이다. 그가 어째서 이곳에 나타났을까? 옆에 있는 사람은 바로 만진산의 막내 제자 침성이었다. 두 사람을 뒤따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만진산의 제자로 노곤, 송균, 복원, 오감, 풍탄 등이었다. 만진산에게는 모두 8명의 제자가 있었으나 주기는 형주의 폐허에서 저군에게 죽임을 당했고 지금 나타난 것은 7명이었다. 저군은 매우 의아했다. 이놈들은 이곳까지 와서 무슨 보물을 찾으려는 거지? 이놈들도 도깨비 방망이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닐까? 침성이 외쳤다. 사부님, 사부님. 이곳에 동굴이 있습니다. 그러자 맑고 늙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그 목소리에는 억제할 수 없는 기쁨이 담겨 있었다. 이어서 몸집이 거대한 사람이 걸어왔다. 바로 오은수 만진산이었다. 그의 음성은 낭낭했고 발걸음도 무거웠으며 조금도 늙은 것 같지 않았다. 만진산이 먼저 동굴로 들어갔고 여러 제자들도 뒤따라 동굴로 들어갔다. 굴 속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이곳은 원래 사람이 살던 곳이군요. 먼지가 이렇게 쌓인 것을 보니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았던 것 같군요. 아닙니다. 여기 발자국이 새로 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손자국도 있습니다. 누가 금방 왔다 갔나 봅니다. 틀림없이 언사숙일 것입니다. 그는 연성건법을 훔쳐갔을 것입니다. 저구는 깜짝 놀랐다. 그들은 연성건법의 건보를 찾으려고 하는구나. 언사숙이라면 사부께서 말씀하시기를 둘째 사숙이신 언달평은 이미 오래전에 실종되어 생사를 모르고 있으며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연성건보를 노리고 있을까? 그들은 내가 남긴 발자국과 손자국을 보고 언사숙이 남긴 자국으로 아는가 보다. 만진산이 말했다. 모두들 우왕좌왕하지 말고 사방을 조심해서 찾아보거라. 어떤 사람이 말했다. 언사숙께서 이곳에 오신 이상 가져가지 않았을 리가 있겠어요? 또 한 사람이 말했다. 척장발은 잔꾀가 많으니 건보를 이곳에 숨겼다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찾지를 못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했다. 물론 잔꾀가 많지. 그렇지 않으면 어찌 철소횡강이라고 불리웠겠는가? 만진산이 말했다. 우리는 조금 전 그 시골 사람의 뒤를 쫓아왔는데 그자의 걸음걸이가 매우 빨랐다. 그 사람이 이 일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구나. 망규는 말했다. 그 사람은 이곳의 지리에 밝아 작은 길로 떠나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가 아니었다면 이곳에 동굴이 있다는 것을 1년이나 2년이 지나도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구는 생각했다. 알고 보니 그들은 내 뒤를 따라왔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은밀한 곳을 알고 있겠는가. 여러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곳곳을 살피는 것을 저구는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샅샅이 뒤졌으나 몇 개의 물건을 집어냈을 뿐이었다. 이어서 삽으로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려왔다. 동굴 속은 모두 바위 덩어리인데 어찌 파내려갈 수 있겠는가? 만진사는 말했다. 아무것도 없구나. 밖으로 나가자. 우리는 밖으로 나가 상의하도록 하자. 그들은 만진산을 따라 동굴에서 나와 개울 옆 바위 위에 앉았다. 이 8사람의 말소리는 나자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8사람은 몸을 일으켜 사라져갔다. 저구는 생각했다. 그들은 연성건보를 나의 둘째 400언달평이 훔쳐갔다고 단정하고 있구나. 나의 사부의 집은 큰 집으로 바뀌었고 그 늙은 거지는 무슨 보물을 찾는다고 했는데. 아, 맞다. 맞아. 그는 갑자기 깨닫는 바가 있었다. 그 늙은 거지는 보물을 찾는다고 했으나 사실은 연성건보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는 그것이 사부님의 수중에 있는 줄 알고 이곳으로 와서 자세히 찾아보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이목이 있어 먼저 큰 집을 지은 후 뜰 안을 파내고 있으며 소문이 나갈까봐 헛소문을 내어 보물단지를 찾는다고 했다. 그것은 시골 사람들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지. 그는 또 생각했다. 그날 만사백이 생일 잔치를 했을 때 이 늙은 거지가 왔다 갔다 한 것에는 무슨 꿍꿍이 속이 있었을 것이다. 만진상 그들이 건보를 찾지 못했으니 틀림없이 그 큰 집에 가서 찾겠구나. 어쩌면 몇 년 전에 찾아봤는지도 모르지.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나는 큰 집에서 구경이나 해보자. 일이 이상하고 엉뚱하게 진행되는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의 사부는 어디 계실까? 그 어르신은 어디 계실까? 그의 집은 다른 사람이 벌집 쑤시듯 쑤셔놓았는데 그는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사매는? 그녀는 형주에 남아 마님 노릇을 하며 잘 살고 있겠지. 망가의 사람들이 그녀의 부친 집에 와서 뒤지고 있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을까? 그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녁이 되자 큰 집은 횃불을 밝혔다. 10여 명의 일꾼들은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파고 있었다. 저군도 그 사람들 틈에 끼어서 땅을 팠다. 그는 힘을 써 일하지도 않았고 게으름도 피우지 않았다. 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을 깎지 않아 털투성이었다. 그리고 검정칠이 칠해져 있어 진면목을 알 수가 없었다. 그는 만진산이 올까봐 머리에 메고 있던 흰 끈을 풀어내고 주머니 속에 있던 푸른 천을 머리에 다시 맸다. 이날 저녁 그들은 북쪽을 향해 파고 있었는데
그 늙은 거지는 뒷짐을 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물론 그는 거지 차림이 아니고 매우 화려한 옷과 많은 보석을 걸치고 있었다. 갑자기 저구는 집 밖에 사람이 오고 있는 기척을 알아차렸다. 동서남북 사방을 사람들이 에워싸고 다가오는 중이었다. 그 사람들은 아직 멀리 있어서 늙은 거지는 아직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5년 전 저구는 그 늙은 거지를 매우 존경하고 좋아했었다. 그는 겨우 늙은 거지에게 삼초식을 배워 만진산의 8제자를 만나 그들이 손쓸 여유도 주지 않았었다. 그런 그가 어찌 이리 무공이 무디어졌을까? 저구는 자신의 무공이 상당한 경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소리도 옆 사람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저구는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이 만문의 8사람은 꽤나 우습군. 누구나 다가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숨소리를 죽이고 다가오다니. 그 8사람이 10여 발짝쯤 다가오자 그 늙은 거지는 그제서야 귀를 기울이는 듯 했다. 저구는 생각했다. 그는 들었을까? 사실 그 8사람의 거리는 아직도 멀었다. 만약 1, 2년 전의 저군이었다면 그 역시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니, 그보다 더욱 가까이 온다 해도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8사람은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몇 걸음을 옮기더니 문득 멈추었다. 틀림없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조심하는 것 같았으나 늙은 거지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몸을 돌리더니 담벼락에 놓여있던 용두개장을 집어들었다. 갑자기 8사람은 동시에 집 주위를 둘러쌌다.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대문이 열렸으며 만규가 제일 먼저 들어왔고 이어서 침성과 복원이 따라 들어왔다. 7사람은 각자 장검을 뽑아들고 순식간에 그 늙은 거지를 에워쌌다. 그 늙은 거지는 껄껄 웃더니 말했다. 하하, 좋구만. 형제들이 다 모였으니. 만사형, 어째서 들어오지 않으시오? 문 밖에 서 있던 한 사람이 껄껄 크게 웃더니 들어왔다. 바로 오은수 만진산이었다. 그와 그 늙은 거지는 똑바로 선 채 서로를 쳐다보았다. 만진산이 웃으며 말했다. 언사제,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는데 그 사이에 돈을 많이 벌었구먼. 이 말을 들은 저군의 머릿속은 한바탕 혼란이 일어났다. 뭐라고? 이 사람이 바로 둘째 사백인 언달평이란 말인가? 그 늙은 거지는 말했다. 사형, 나는 최근 몇 년 동안 돈을 조금 벌었소. 당신은 장사가 잘 되시오? 만진사는 말했다. 덕분에. 얘들아. 어찌 사숙에게 절을 올리지 않느냐? 그러자 노곤 등 7명의 모든 제자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제자들이 사숙님께 인사드립니다. 늙은 거지는 말했다. 됐어. 됐어. 이제 됐어. 손에 무기가 들려있으니 절을 하기가 불편할 거야. 절은 관두게나.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언사백이구나. 그가. 만진사는 말했다. 사제는 이곳에서 금광을 찾고 있는가? 어째서 이곳에 큰 구멍을 파고 있지? 언달평은 킥킥 웃더니 말했다. 사형은 잘못하셨소. 소재는 원수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오. 이곳에 깊은 구덩이를 파는 것은 2가지 쓸모가 있어서지요. 소재가 그 원수들을 죽인다면 그들을 구덩이 속에 매장하고 소재가 그들에게 당한다면 소재가 이곳에 묻히려는 것입니다. 만진사는 말했다. 그것 참 묘하군. 사제는 정말 용의주도하단 말이야. 사제는 뚱뚱하지도 않은데 이 구덩이는 너무나 넓단 말이야. 더 이상 팔 필요도 없겠어. 언달평은 말했다. 물론 한 사람을 묻기에는 너무나 크지요. 그러나 8사람을 묻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군요. 저구는 2사람이 만나자마자 입씨름으로 날카롭게 대립하는 것을 보고 문득 정전의 말이 생각났다. 그들 사형제들은 합심하여 그들 사부를 죽였다. 은혜를 베푼 사부도 죽였는데 그들끼리야 무슨 정분이 있겠는가?
정형이 말하기를 그들의 사형제는 연성건보를 빼앗았지만 그러나 요결은 얻지 못했다고 하셨어. 그 요결은 모두 숫자로 된 것인데 첫 번째 숫자는 4이며 두 번째 숫자는 51이고 세 번째 숫자는 33이고 네 번째 숫자는 27이라고 했다. 정형께서 숨이 끊어지실 때까지 말씀을 하셨지. 건보는 이미 그들의 수중에 있을 텐데 어찌 이곳에 와서 찾을까? 만진사는 말했다. 우리는 동문수학한 사이라 너는 나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며 나도 너의 마음을 꿰뚫고 있다. 말을 돌릴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가져오너라. 하며 오른손을 내밀었다. 언달평은 말했다. 아직 찾지 못했소. 셋째인 척장발은 꾀가 대단히 많아 우리들은 그의 적수가 되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그가 어디에다 건보를 숨겼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저구는 멈칫했다. 그들 세 분 사형제가 건보를 빼앗았는데 나의 사부님이 모두 가져갔단 말인가? 사부님은 이곳에 안 계시며 그 건보는 사부님께서 가지고 계실 텐데 어째서 여기에 와서 건보를 찾고 있을까? 그는 만진산과 언달평이 절대 멍청이가 아님을 알고 있었다. 자기보다 10배는 총명한 사람들이었다. 이 중간에는 많은 음모와 술수가 숨겨 있을 것이라고 짐작이 갔다. 만진산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사제는 왜 거짓으로 꾸미고 있는가? 사람들은 셋째 사제를 철소행강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자네가 더욱 두려운 사람일세. 그는 다시 오른손을 흔들어 빨리 가져오라는 뜻을 표명했다. 언달평은 옷을 툭툭 털면서 말했다. 사형, 그 물건을 설사 이 언달평이 얻었다 해도 나 혼자서는 절대로 그 비밀을 풀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형님이 지도를, 동생은 옆에서 거들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사형께서 얻으셨다면 사형 문화의 제자들은 아직 공력이 약하니 이 동생이 사형을 거들어야 할 것입니다. 만진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너는 그 산동굴에서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언달평은 이상해서 물었다. 무슨 동굴입니까? 이 부근에 동굴이 있습니까? 만진사는 말했다. 사제, 자네와 나는 똑같이 나이를 먹고 있는데 두 사람의 의리를 해칠 수 있겠는가? 같이 보세나.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연구하는 것이 어떤가? 언달평은 말했다. 그것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어째서 내가 가져갔다고 단정하십니까? 만약 내가 손에 넣었다면 아직도 이곳에서 땅을 파고 있겠습니까? 만진사는 말했다. 자네는 관계가 많은데 무슨 속셈인지 알 수가 있겠는가? 언달평은 말했다. 척사제의 물건을 그렇게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물건은 이 집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3일 정도 더 파보다가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더 이상 파내려 가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만진사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에 자네는 열흘이고 한 달이고 파내려 갈 것일세. 그래야 그럴듯하지 않은가? 언달평은 핏기 가신 얼굴로 미간을 찌푸렸다. 그러나 화를 억누르고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니 그는 옷을 풀고 겉옷을 벗더니 웃옷의 한 귀퉁이를 잡고 몇 번이고 흔들었다. 쨍그랑 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몇 개의 동전과 한 개의 비연호 같은 것이 떨어졌다. 만진사는 말했다. 자네는 참 멍청하군. 그것을 찾았다면 다른 곳에 두었을 테지 옷에 넣고 다닐 이유가 있겠는가? 우리를 바보로 아는가? 언달평은 탄식했다. 사형께서 믿지 못하신다면 와서 찾아보시지요. 만진사는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야겠군. 그러더니 만규와 침성에게 눈짓을 보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검을 검집에 넣고는 언달평의 좌우로 다가갔다. 만진산이 복원과 노곤 두 사람에게 눈짓을 하자 두 사람은 언달평의 등 뒤로 가서 검을 겨누었다. 언달평은 주머니를 톡톡 치면서 말했다. 자, 뒤져보게나. 만규는 말했다. 사숙님 죄송합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었다. 갑자기
하면서 만규가 급히 주머니에서 손을 빼면서 뒤로 물러섰다. 불빛 아래서 보니 손등에는 약 3치 정도 되는 정갈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가 재빨리 뿌리치니 정갈은 픽 하는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그러나 손등은 이미 부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뚝뚝 떨어져 내렸다. 언달평은 크게 놀란 얼굴로 말했다. 아이쿠, 만현질, 자네는 어디서 독충을 가지고 왔는가? 이것은 꽃무늬가 새겨진 정갈인데 무섭기 짝이 없는 놈일세. 이 물건은 가지고 놀면 안 돼. 사형, 빨리 손을 쓰지 않는다면 해독할 수 없습니다. 아이쿠. 만규의 손등은 붉은색에서 자주색으로 변했고 다시 검은색으로 변했다. 한 줄기 빨간색이 천천히 손목을 타고 올라가고 있었다. 만진사는 언달평의 함정에 빠졌음을 알고 당황한 어조로 말했다. 사제, 내가 승복하겠다. 내가 졌네. 자네가 해독약을 준다면 손을 털고 우리는 떠나가겠네. 자네에게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겠네. 언달평은 말했다. 이 해독약은 내게 있었습니다만 오래되어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나는 약을 찾아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해독약이 없으면 나는 대명부에 가서 처방을 찾아다가 약을 조제하여 해독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는 의리가 깊은 게 탈이지요. 만진사는 이 말을 듣자 금방이라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큰 독사나 정갈에 물리면 한 시진 안에 목숨을 잃는다. 이 빨간 선이 가슴까지 가면 금방 숨이 끊어질 것이 분명했다. 며칠 뒤에 약을 가져온다는 등 천리 먼 하북의 대명부에 가서 약을 지어 온다는 등의 말뿐만 아니라 염치 없게도 형제간의 의리가 깊다는 말을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지라 별 수 없이 치미는 화를 참으며 말했다. 사제, 이 시합에서는 내가 졌다. 자네는 요구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게나. 언달평은 천천히 겉옷을 입고 단추를 채우더니 말했다. 사형, 내가 무슨 요구 조건이 있겠습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구려. 만진사는 생각했다. 오늘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앞으로는 그럴 기회가 없을 것이다. 생각을 마친 그는 말했다. 좋다. 이 망가는 영원히 자네를 만나지 않겠다. 이 약속을 어긴다면 나는 성을 갈겠다. 언달평은 말했다. 그 맹세는 너무 심하군요. 이 동생은 다만 연성건보가 언달평의 소유라고만 해주시면 만족합니다. 만약 이 동생이 찾아낸다면 말할 것도 없고, 사형의 손에 들어간다 해도 응당 이 동생에게 양보를 하셔야 합니다. 만규의 독기운은 점점 위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다. 노곤이 부르짖었다. 사제. 노곤이 그의 옷자락을 찢어보니 빨간 선은 이미 겨드랑이까지 올라가 있었다. 그는 머리를 돌려 만진산을 향해서 외쳤다. 사부님, 오늘은 어떤 대답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만진산은 말했다. 좋다. 연성건보는 사제의 것이다. 축하하네, 축하해. 그가 축하한다는 말을 할 때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눈빛은 표독스러웠다. 언달평은 말했다. 그렇다면 찾아보지요. 어쩌면 해독약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현질의 운은 거기에 달려있지요. 그러더니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만진산이 눈짓을 보내자 노곤과 복원이 따라 들어갔다. 한참이 지나도 세 사람은 나오지를 않았다. 만규의 표정은 이미 혼미해졌고 침성이 부축하지 않았다면 이미 땅 위에 쓰러지고 말았을 것이다. 만진사는 초조해져서 풍탄에게 말했다. 들어가서 살펴보거라. 풍탄은 말했다. 예. 그가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언달평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만면에 웃음을 띠며 말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한 개의 자기 병이 들려 있었다. 이것은 해독약입니다. 정갈의 독을 물리치는데 제일 효험이 좋죠. 만현질, 자네는 명이 길구먼.
앞으로는 이런 동물을 함부로 만지지 말게나. 그러면서 그는 만규에게 가까이 가더니 그의 손등에 검은색 가루약을 뿌렸다. 이 해독약은 효험이 좋았다. 얼마 있지 않아서 상체에서는 천천히 검은 피가 흘러나왔다. 검은 피의 양은 갈수록 많아졌으며 만규의 검은 손도 점차 제 색깔을 찾았다. 만진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는 내심 마음을 놓았으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약이 올랐다. 한참 후 만규가 눈을 뜨더니 소리쳤다. 아버님! 언달평은 자기 병을 들어 품속에 갈무리하더니 용두개장으로 땅바닥을 가볍게 치며 웃었다. 자, 됐다. 자네는 교훈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사람들의 주머니를 뒤질 땐 절대 조심하도록 하게나. 만진사는 침성을 향해 말했다. 그들 보고 나오라고 해라. 침성은 대답했다. 예. 그는 대청으로 들어가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노사형, 복사형. 빨리 나오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신음소리만 몇 차례 들려올 뿐 대답하는 소리는 없었다. 송균과 침성은 사부의 명을 받지도 않고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곧 노곤과 복원을 부축하고 나왔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고 한 사람은 왼쪽 다리가, 다른 한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있었다. 조금 전 언달평의 마수에 걸린 게 분명하였다. 만진사는 크게 노했다. 그는 언제나 언달평을 없애려 했는데 지금 좋은 구실을 발견한 것이다. 지금까지 받은 수모를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는 싹 하고 장검을 뽑아들었다. 순간 검끝은 언달평의 목을 향해 찔러가고 있었다. 저구는 지금까지 만진산의 무공은 본 적이 없었다. 이때 그의 초식이 날카롭고 신속하며 무겁게 보이자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일검은 빈틈이 없구나. 저군의 현재 무공 수준은 매우 심오해져 있는 상태였다. 전수해준 사부는 없었어도 상대방의 초식을 보면 그 허점을 훤히 알 수 있었다. 언달평은 몸을 살짝 피하면서 왼손으로 지팡이의 아랫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지팡이의 머리를 움켜쥐었다. 다음 순간 흰빛이 번쩍했다. 그의 손에는 이미 한 자루의 장검이 쥐어져 있었다. 본래 용두개장의 용머리는 한 자루의 검이었으며 검의 날은 자루 속에 감추어져 있었다. 그는 일검을 손에 쥐자 즉시 만진산의 칼을 받아냈다. 쨍그랑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다. 두 사람은 흙무더기 위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몇 초를 겨루더니 그들은 똑같이 기합을 지르면서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었다. 땅을 파던 일꾼들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시작할 때부터 벌써 불안해했으며 두 사람이 병기를 들어 겨루기 시작하자 무서워서 한쪽 구석에 모여 웅크리고 있었다. 그 누구도 말을 하려 하지 않았다. 저군도 역시 무서운 척 가장하고 두 사람을 주의 깊게 살폈다. 두 사람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저군은 생각했다. 두 사백의 내공이 너무 부족하구나. 설령 그 연성건보를 얻었다 해도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구나. 연성건보가 내공을 증가시키는 비급이라면 몰라도 연성건보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아 단지 건법의 이치를 설명해 놓은 것일 뿐이겠지. 그는 몇 초씩을 보자 더욱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유승풍, 화철강과 같은 낙화유수 4분. 대협의 무공은 이 두 분의 사백과 비교해보면 더욱 실력이 뛰어나다. 두 분의 사백은 초식의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내공과의 배합을 하지 않고 있다. 그게 무슨 까닭일까? 그 옛날 사부도 나에게 그렇게 검수를 가르쳐 주셨지. 보아하니 만 400, 언 400 그리고 나의 사부 모두 그렇게 배운 모양이다. 이런 무공들은 그들보다 약한 적을 만난다면 물론 우세하겠지만 상대방의 내공이 조금만 강하다면 이런 변화가 많은 수법들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왜 이렇게 배웠을까? 왜 이런 검법을 배웠을까? 송균, 오감, 풍탄 세 사람은 각자 장검을 뽑아들고 구덩이로 뛰어들어서 만진산과 합세하여 언달평을 공격했다.
언달평은 껄껄 소리내더니 말했다. 좋습니다. 좋아요. 대사형, 당신의 실력은 갈수록 좋아지는구려. 그리고 졸개들을 소집하여 일제히 사제에게 공격을 하게 하는구려. 그는 비록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연히 떠들고 있었으나 검법은 이미 상당히 무디어지고 있었다. 저구는 생각했다. 저들 두 사형제의 검초식은 각기 장점이 있구나. 언사백이 나에게 가르쳐준 작연식, 이광식, 거검식의 삼초식은 만문의 제자들을 상대하는 데 효과가 있겠지만 만사백을 상대할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겠구나. 아, 그들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검초식의 변화만을 능사로 알고 내공이 뒤를 받쳐주지 않는다면 무슨 쓸모가 있겠는가 말이다. 아무래도 쓸모가 없다. 정말 이상하다. 이 같은 기본적인 이치는 나 같은 멍청이도 알고 있는데 그들은 매우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으로서 어찌하여 모르고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갑자기 마음속에 한 줄기 빛이 스치는 것 같았다. 정형은 나에게 신조경의 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 틀림없이 사조 매념생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을 거야. 그런데 왜 제자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을까? 설마. 그는 마음속으로 설마 하고 연신 외쳐댔다.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자기도 모르게 몸서리를 치며 가볍게 몸을 떨었다. 옆에 있던 한 명의 시골 사람은 계속해서 불경을 외고 있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절대로 살생을 하지 마십시오. 이보게, 친구 무서워하지 말게나. 무서워하지 말게나. 그는 저군이 떨고 있는 것을 보자 싸움을 보고 무서워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었다. 저군도 자기들처럼 혼비백산에 있는 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군은 진상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 진상은 알고 보면 너무나 지나치고 음흉하고 악독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만진산, 언달평, 손균, 풍탄, 오감. 이 사람들이 한 초식을 펼 때마다 한 가지씩을 그는 확증하게 되었다. 그렇다. 틀림없다. 틀림없이 그럴 것이다. 그러나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사부가 된 자로서 어찌 이토록 악랄하고 음흉할 수가 있겠는가? 아닐 것이다. 아닐 것이다. 그럼 만약 아니라면 어찌하여 이런 결과가 나올까? 정말 이상하기 짝이 없구나. 그의 머릿속에는 한 장의 그림이 확연히 그려졌다. 몇 년 전 이 집 밖에서 나와 사매가 무술 연말을 할 때 사부께서 옆에서 가르쳐 주셨다. 사부께서 한 초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참으로 이상했다. 나는 열심히 배웠으나 두 번째로 사부가 그것을 가르쳐 주실 때는 먼저 배운 것과 또 달랐다. 당시 나는 단지 사부의 검법이 그 변화가 무쌍해서 그렇게 된 줄만 알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후에 가르쳐준 검초식이 왜 다르게 되었는지 그 이치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졌다. 사부께서는 고의적으로 나에게 틀리게 가르쳐 주셨고 고의로 나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 자기는 무공에 대한 경지가 상당했으나 고의적으로 나에게는 별 볼일 없는 검초식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그가 언사백의 무공과 사부님의 무공은 응당 비슷할 텐데 언사백이 나에게 가르쳐준 삼초식의 검법은 사부보다 훨씬 고명하지 않았던가? 그는 다시 생각했다. 언사백께선 나에게 어째서 삼초식의 검법을 가르쳐 주셨을까? 틀림없이 좋은 마음으로 가르쳐 주지 않았을 거야. 맞다. 그는 만사백이 나의 사부님을 의심하도록 만들고 둘 간의 싸움을 붙여서 어부지리를 얻을 생각이었을 것이다. 저군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만사백도 똑같다. 그가 사용하는 무공은 제자들과 완전히 다르다. 그런데 어째서 자기 아들에게조차 숨길까? 아, 맞다. 자기 아들에게만 가르쳐줄 수는 없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야. 정말 거울을 보듯 분명하구나. 언달평은 왼손으로 검결을 짚고 오른손목을 움직여 검끝으로 7개의 둥근 원을 연속으로 그려내고 있었다.
그리고 신속하게 만진산의 가슴을 향해 찔러갔다. 만진산은 검신을 옆으로 내리치더니 연신 그 7개의 둥근 원을 격파했다. 저구는 옆에서 보고 또 생각했다. 이 7개의 둥근 원은 모두 쓸모가 없고 마지막에 일검이 진짜다. 그런데 그 일검은 1400의 왼쪽 가슴을 찔렀는데 어째서 똑바로 찌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 빠르고 매서웠을 텐데. 1400은 옆으로 내리쳐 7개의 원을 격파한 것은 얼핏 보기에는 교묘하나 사실은 멍청하기 짝이 없는 초식이구나. 만약 언 400이 1400의 아랫배를 향해 반격을 했더라면 승부는 이미 판가름이 났을 것이다. 그는 순간 옛날 사매와 대련을 할 때의 생각이 났다. 저구는 척박만큼 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초식을 알고 있지 못했다. 그렇기에 척방이 연속적으로 공격을 가해오자 미처 대응을 못하고 연신 물러나고 있었다. 척방이 구석에 몰린 저군에게 연속적으로 3초씩을 공격해왔을 때 저군은 사부가 가르쳐준 검법을 생각할 틈도 없이 아무렇게나 반격을 했었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척방은 부척문경풍 연산석포도의 1초씩을 써서 나의 공격을 막아냈다. 그러나 그때 나의 검초식은 내 스스로 발견한 것이고 사부가 가르쳐준 초식대로 하지 않았는데도 척방의 교묘한 검법은 오히려 나의 공격을 막을 수 없었다. 그때 내가 일검을 내리치자 똑바로 3의 어깨에 닿았었다. 막 이러고 있을 때 사부께서는 옆에서 달려나왔는데 손에 들고 있던 작대기로 나의 손에 있던 장검을 날려버렸지. 척방은 무서워서 얼굴색이 변했고 사부님은 가르쳐준 대로 하지 않는다고 호통을 쳤었다. 나는 그때 어째서 내 마음대로 펼친 초식이 정확한 초식을 구사한 3회를 이겼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었다. 그때 3회가 진정한 고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지. 진정한 고수를 만났더라면 나의 엉터리 검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사부가 알려준 검법보다 오히려 내가 내리찍은 검초식이 더욱 실용적이었다는 것을. 저구는 지금은 무공이 높아서 그동안의 사연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다. 만진산과 언달평이 사용하는 검법 중에는 상당수가 쓸모없는 초식이었고 또 만진산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검법은 척장발이 저군과 척방에게 전수해준 검법보다 쓸모없는 초식이 더욱 많았다. 말할 것도 없이 사조인 매념생은 이미 3명의 제자가 음흉하다는 사실을 알고 전수할 때 이미 그들이 엉뚱한 길로 들어서도록 잘못 인도하였고 또 만진산과 척장발은 자기 제자를 가르칠 때 고의로 또는 무의식 중에 더욱 엉뚱하게 가르쳤던 것이다. 적과 마주해서 쓸모없는 검법을 펼치는 것은 쓸모없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하여금 우위를 잡게 하여 자신의 생명을 적에게 맡기는 꼴이었다. 왜 사부, 사조, 사백은 이렇듯 악랄하고 음흉한 것일까? 그들은 자기 아들과 딸에게 무슨 원한이 있었을까? 어째서 고의로 자기 제자들을 망쳐놓았을까? 아, 고의가 아니었으면 좋겠구나. 또 다른 중대한 원인이 있겠지. 혹시 그 연성건보 때문은 아닐까? 그래, 맞아. 만사백과 언사백은 건보 때문에 자신의 사부를 살해했고 또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해치우려 하는 것이다. 구덩이 속의 결투는 갈수록 격렬해졌다. 만진산과 언달평 두 사람의 건법은 비슷했으나 만문의 제자들이 옆에서 돕고 있었기 때문에 언달평은 정신이 분산되었다. 이렇게 겨루고 있을 때 송균이 언달평의 목을 내리쳤다. 언달평은 검을 들어막더니 날카롭게 일검을 내리쳤다. 송균은 아이쿠 하며 소리를 지르고 호구의 상처를 받고 검을 놓치고 말았다. 이때 만진산이 언달평의 허점을 발견하고 일검을 내리찍으니 언달평의 오른쪽 팔뚝에 커다란 상처를 낼 수 있었다. 언달평은 참지 못하고 급히 왼손으로 검을 옮겨쥐었다. 그러나 왼손으로는 익숙하게 검을 휘두를 수 없었고 오른쪽 팔뚝의 상처는 심하여 선열은 그의 하체마저 적시고 있었다. 7, 8초씩을 더 겨루었을 때 그는
다시 왼쪽 어깨에 일검을 맞고 말았다. 시골의 일꾼들은 이 모습을 보자 모두 겁이 나서 안색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금방이라도 집 밖으로 나가고 싶었으나 감히 움직일 용기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만진사는 오늘 언달평을 죽이려고 결심했는지 일검을 내리칠 때마다 악랄한 초식만을 골라서 썼다. 잠시 후 다시 언달평은 오른쪽 가슴에 일검을 찔렸다. 상황을 보니 언달평은 몇 초씩 내에 망가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 같았다. 언달평은 죽음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살려달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와 사형은 10여 년 동안 동문수학을 했으며 10여 년 동안 암투를 벌여왔으므로 상대방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구는 속으로 생각했다. 몇 해 전 내가 형주에 있을 때 언사백은 한 개의 밥그릇으로 나를 도와서 도둑 여통을 물리치고 또 나에게 3초의 검법을 알려주어서 만문의 8제자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비록 그가 나에게 성의를 보여준 것은 다른 속셈이 있었다 해도 나는 결국 그의 은혜를 받지 않았던가. 절대로 그가 비명에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그는 즉시 손에 들려있던 삽으로 흙을 가득 퍼냈다. 만진산이 언달평에게 다시 일검을 찔러대는 모습이 보였다. 언달평은 몸을 비틀거리기만 할 뿐 그 검을 피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구는 삽으로 흙을 가볍게 퍼내어 한 무더기의 흙을 만진산의 얼굴을 향해서 날려보냈다. 저구는 이때 적지 않은 내공을 주입했다. 만진산은 이 한 무더기의 흙을 얼굴에 맞고 서 있지 못하고 뒤로 벌렁 자빠졌다. 저구는 몇 삽의 흙을 떠서는 등잔과 횃불을 향해서 던지니 대청 안은 금세 어둠으로 가득 찼다. 이 틈을 타서 저구는 재빨리 언달평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저구는 집 밖으로 나오자 언달평을 어깨에 메고는 뒷산으로 달려갔다. 저구는 이 일대의 지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황폐하고 걷기 힘든 길을 골라서 달려 올라갔다. 언달평은 그의 등에 엎여 있었는데 귓전으로 바람소리가 세차게 일어서 마치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다. 저구는 언달평을 메고 그 일대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로 올라갔다. 산기슭은 비탈지고 위험한 곳이었는데 저군 역시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곳이었다. 그는 언달평을 조심스럽게 땅에 내려놓고는 말했다. 당신한테 상처에 바르는 약이 있어? 언달평은 절을 하며 말을 했다. 은인의 성함은 어찌 됩니까? 언달평이 오늘 은혜를 입었으니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구는 사백의 절을 받을 수 없어 급히 무릎을 꿇고는 답례를 하면서 말했다. 선배께서는 이렇게 예의를 차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인은 이름도 없는 떠돌이이니 이 일에 대해 보답한다는 말은 거두어 주십시오. 언달평은 몇 번이나 간곡히 청했으나 저구는 거짓말을 할 줄 몰라서 가짜 이름도 대지 못하였다. 언달평은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품속에서 바르는 약을 꺼내어서 상처에 바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늦게 왔다면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때 저군이 말했다. 저는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선배께 물어보아도 괜찮겠습니까? 언달평은 급히 말했다. 은인께선 더 이상 선배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물어보신다 할지라도 이 언달평은 조금도 거짓 없이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선배님께 물어보겠는데 그 큰 집은 당신이 지으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구는 다시 물었다. 선배께서 사람을 고용하여 땅을 파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연성건보를 찾으려고 함입니다. 그런데 연성건보를 찾으셨습니까? 언달평은 멈칫해서 생각해본다. 이자가 좋은 뜻으로 나를 구해주었을 리가 없다. 이제 보니 그 연성건보 때문이었군. 생각을 마친 그는 대답했다. 저는 무수한 심혈을 기울였으나 지금까지 아무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은인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소인은 실로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언달평이 얻었다면 즉시 두 손으로 은인에게 바쳤을 것입니다. 이 언달평이 생명의 은인께 무엇인들 아까워하겠습니까? 저구는 연신 손을 흔들면서 말을 했다. 나는 그 건보를 가지려는 것이 아니요. 선배님께 말씀드리지만 저의 무공은 평범하지만 연성건보는 저와 같이 높은 내공을 가진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달평은 말했다. 예. 은인의 무공은 신출귀몰하여서 이미 이 세상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겠지요. 그 연성건보는 한 개의 건법도 보일 뿐입니다. 소인과 소인의 사형들은 단지 이것이 본문의 공력이므로 서로 매우 중시하고 있으나 밖의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물건이지요. 저구는 그의 말투에 진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모르는 채 하고 다시 물었다. 듣자 하니 그 큰 집의 주인은 원래 당신의 사제인 청로 선배님의 소유라고 하더군요. 청로 선배를 가리켜 사람들은 철소행강이라고 부르던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는 어려서부터 사부 밑에서 자라왔다. 자기 눈으로 볼 때 사부는 실로 충실하고 선량한 시골 사람으로 보아왔는데 정전은 그가 매우 간사하고 계략이 많다고 했으므로 다시 한번 물어보아 정전의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를 알아보려고 했다. 언달평은 말했다. 나의 사제 척장발은 철소행강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그가 계략과 술책에 뛰어나며 사람들을 대할 때 악랄하기 그지없어서 그렇게 불렀지요. 마치 한 개의 큰 쇠사슬로 강을 봉쇄하여 강에 배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가고 싶어도 내려갈 수 없는 경우라는 뜻이지요. 저구는 내심 괴로웠다. 정영님의 말씀이 틀림없구나. 나의 사부가 이런 인물이었다니. 나는 어려서부터 그에게 사기를 당한 거야.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진면목을 보여주지 않았어. 그러나 그는 줄곧 나에게 잘 대해주었으니 나를 속였다 해도 해를 입은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한 가닥의 희망을 간직하고 있었다. 저구는 언달평을 향해 물었다. 강호에서 부르는 호칭은 믿을 것이 못되지 않소? 어쩌면 척장발의 원수가 그를 모함하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불렀을지도 모르지 않소? 당신과 당신의 사제는 동문수학을 했으니 자연히 그 사람의 성격과 마음을 잘 알 것이요. 도대체 그의 성격은 어떠하오? 언달평은 탄식하면서 말했다. 자기와 동문수학을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은공께서 물어보시니 조금도 숨기지 않고 말하겠습니다. 나의 척사제는 겉으로는 마치 소나 말처럼 우둔해 보이지만 마음은 영악하기 이를 데가 없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연성건보가 척사제의 손에 떨어졌겠습니까? 저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물어보았다. 당신은 어떻게 연성건보가 확실히 그의 수중에 있다고 믿으시오? 친히 보았소? 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소인이 자세히 추측을 해본 결과 틀림없이 그가 가져갔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구는 말했다. 내가 듣기로는 당신은 거지로 분장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던데 그렇토이까? 언달평은 또 한 번 깜짝 놀랐다. 이 사람 정말 무섭구나. 그 일까지 알아내다니. 그는 머리를 조아렸다. 은공께서는 정말 영롱하십니다. 제가 하는 짓들을 당신한테만은 속일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 연성건보가 만사형의 수중에 있지 않다면 척사제의 수중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거지로 변장을 해서 상서와 형주를 오가면서 둘을 감시했지요. 저구는 물었다. 어째서 당신은 그 건보가 두 사람의 수중에 있다고 생각했소? 나의 은사께서 임종하실 때 그 건보를 우리 세 사형제에게 주셨지요. 저구는 만진산, 언달평, 척장발 세 사람이 힘을 합쳐 사부인 매념생을 모살했다는 정전의 말을 상기하고 코웃음을 쳤다. 당신의 사부께서 친히 당신들께 준 것입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겠지요? 그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습니까? 언달평은 순간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그를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은 바로 정정정전 어르신이군요.
정전이 매념생을 안장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구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정전이 아니요. 정영님은 나쁜 것을 보면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친히 당신들 사형제 세 사람이 협력하여 사부를 죽이는 것을 보았지요. 만약 내가 정영님이라면 오늘 당신을 구해주지도 않았을 것이요. 당신이 만만진산의 검에 죽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언달평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시오? 저구는 말했다.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소. 당신들이 저지른 일이 폭로되는 것이 두렵다면 그런 일은 애당초 하지 않았어야 했소. 당신들은 협력하여 사부를 죽인 다음 연성건보를 빼앗았는데 그 후는 어찌 되었소? 언달평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은공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어째서 저에게 물어보십니까? 저구는 말했다. 어떤 일은 알고 있지만 어떤 일은 자세히 모르고 있어. 당신은 사실대로 말해주시오. 나는 기필코 진상을 캐내고 말 것이오. 언달평은 놀람과 두려움에 떨면서 말을 했다. 내 어찌 은공을 속이겠습니까? 우리 삼형제는 연성건보를 뺏은 다음 살펴보니 건보만 있을 뿐 검결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지요. 그래서 아무런 쓸모가 없어 검결이 있는 곳을 뒤쫓았습니다. 저구는 내심 생각했다. 정영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검결은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매념생, 능소저, 정영님 모두 세상을 떠나셨으니 어느 누구도 이 검결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겠구나. 언달평은 계속해서 말했다. 우리 세 사람은 서로를 믿지 못해서 그저 날마다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이 건보는 쇠로 만든 상자 속에 집어넣어 잠갔지요. 우리들은 그 쇠상자의 열쇠를 강물에 던지고 쇠상자는 방에 있는 탁자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쇠상자에 또 다른 세 가닥의 사슬을 연결하여 각각 세 사람의 손에 묶고 누구도 가지려고 해도 나머지 두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했지요. 저구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왜 그렇게 엄밀한 방비를 했소? 언달평은 말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배반자가 나왔습니다. 그날 밤 우리 형제들이 잠을 잤소이다. 다음 날 아침에 만진산이 건보가 없어졌다고 외쳤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상자를 열어보니 상자의 뚜껑도 열려 있었으며 그 상자 안에 있던 건보는 감쪽같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들 세 사람은 너무 놀란 나머지 눈에 불을 켜고 찾았습니다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의 창문은 여전히 쇠못으로 박힌 채 잠겨 있었고 열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건보는 밖에 도둑놈이 훔쳐간 것이 아닌 만사형 아니면 척사제가 훔쳐간 것입니다. 저구는 말했다. 그렇다면 어째서 밖에 사람이 훔쳐간 것처럼 위장하지 않았을까요? 언달평은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우리들 세 사람의 손목은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약간 미동하여 그 탁자의 서랍을 열고 쇠로 만든 상자를 열 수는 있었지만 멀리 가서 창문을 연다면 아마 쇠사슬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저구는 말했다. 그렇겠군요.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떤 방법을 썼소? 언달평은 말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당시 세 사람은 서로를 책망했으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소행이라는 증거가 없어서 별 수 없이 헤어져서 이렇게 서로를 노리고 있답니다. 저구는 말했다. 한 가지 모르는 일이 있어. 당신의 사부께서는 그 건보를 무덤 속까지 가지고 갈 것도 아닐 것인데 어째서 악랄한 방법을 써서 건보를 빼앗았소이까? 언달평은 말했다. 저의 사부님은 늙어서 망령이 났지요. 그는 우리 세 사형제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여기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에게 그 건보를 전수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건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려고 했지요. 우리 세 사람이 어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 하에서 비로소 그런 수단을 썼지요. 저구는 말했다. 알고 보니 그랬군요.
그런데 건보가 어떻게 척사제의 손에 들어갔다고 확신하시오? 언달평은 말했다. 저는 원래 건보를 만진산이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있었소. 왜냐하면 그가 가장 먼저 소리를 질렀으니 제일 의심받을 만했소. 나는 암암리에 그자의 뒤를 오랫동안 밟아서야 그의 소행이 아니었음을 알아냈소이다. 그는 척사제를 뒤쫓고 있었으니까요. 건보가 만약 만진산의 수중에 들어갔었더라면 그는 절대로 다른 사람의 뒤를 밟지 않았을 것이고 틀림없이 바로 시골 구석에 숨던지 아니면 깊은 계곡에 숨어 건법을 연마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번 그를 볼 때마다 항상 입술을 질근질근 씹으면서 매우 초초하고 애석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바꾸어 척장발을 추격하기 시작했지요. 그렇다면 무슨 단서를 찾아냈습니까? 언달평은 고개를 흔들면서 말을 했다. 이 척장발이라는 자는 너무 용의주도하여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가 자기의 딸과 제자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것을 엿보았는데 그는 고의로 멍청한 척하며 당시에서 나온 검초의 명칭을 엉터리로 바꾸어 놓고 있었소. 정말 옆 사람이 들었다면 배꼽을 잡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행동을 할수록 나는 그가 더욱 수상하다고 여기고 있었지요. 내가 계속해서 3년 동안 뒤를 밟았는데 그는 그때까지 아무런 빈틈도 보여주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외출할 때 나는 몇 번이고 그의 집에 숨어 들어가 자세히 수색해 보았는데 건보는 고사하고 쓸모없는 책 한 권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저군이 말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소? 언달평은 말했다. 나중에 만진산이 갑자기 잔치를 차린다고 두 제자를 파견하여 척장발에게 형주에서 잔치 술을 먹으라고 청하였지요. 물론 잔치를 한다는 것은 가짜였고 척장발의 허실을 염탐하는 것이 진짜였지요. 척장발은 딸과 멍청하기 짝이 없는 제자,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아, 저군이라고 부르는 자와 함께 갔지요. 연회석상에서 이 저군이라는 자와 망가의 8명의 제자가 싸움이 붙었지요. 저군이라는 자는 3초의 정묘한 검술이 노출되어 만진산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지요. 허허 은인께선 금방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군은 묵묵히 고개를 흔들었다. 언달평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만진산은 척장발을 청해서 서재에 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요. 두 사람은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으면서 얼굴을 붉혔지요. 두 사람은 서로 한마디씩 주고받다가 척장발이 갑자기 만진산을 때려 눕히고 도망갔지요. 그 후부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하지요. 정말로 이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군은 말했다. 무엇이 이상하단 말씀이십니까? 언달평은 말했다. 척장발은 그때부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어디에 숨었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척장발은 형주에 갈 때 훔쳐온 건보를 몸에 지니고 가지 않고 틀림없이 이곳 어디 은밀한 곳에 숨겨놓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빠른 말을 구해서 그의 집에 가서 그가 건보를 꺼내는 순간을 포착하려 했지요. 그러나 척장발은 오랫동안 오지를 않더니 어느덧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곳에 와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땅을 파헤쳐 건보를 찾아보려고 시간을 쏟았으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만약 은공께서 오늘 저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목숨조차도 이곳에 묻힐 뻔했습니다. 나의 그 만사형은 정말 잔혹한 사람입니다. 저구는 말했다. 당신 생각에는 척장발이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소? 언달평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나는 정말 추측해낼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숨을 곳이 없겠습니까? 어디서 맹수한테 잡아먹혔는지도 모르지요. 저구는 그가 그런 말을 하면서 얼굴에 기쁜 빛을 띠자 얄미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사부가 여지껏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걸로 보아 아마도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을 것 같았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그렇게 숨기지 않고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서 헤어져야겠군요. 언달평은 공손하게 읍을 3번씩이나 하면서 말했다. 은공의 큰 은덕을 언달평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저구는 말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니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하물며 당신은 옛날의 당신은 이곳에서 상처를 치료하도록 하십시오. 만진사는 절대로 이곳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언달평은 웃으면서 말했다. 아마 지금쯤 그는 마치 뜨거운 냄비 속에 개미떼처럼 우왕좌왕하며 나를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구는 이상해서 물었다. 왜 그렇소? 언달평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나의 독이 있는 정갈은 그의 아들을 물었지요. 이 독을 빼내려면 반드시 약을 10차례는 발라야 합니다. 이제 한 번만 발랐으니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구는 놀라며 말했다. 그렇다면 그 만규라는 자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겠군요. 언달평은 득이만만해서 말했다. 이런 꽃무늬가 새겨져 있는 정갈은 실로 독이 대단합니다. 이것은 서역의 회강에서 전해져 온 것인데 특이한 것은 만규라는 자가 금방 죽지 않고 한 달간 고통에 시달리다가 그제서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구는 말했다. 한 달 뒤에 죽는다면 그것은 그리 급할 것이 없겠군요. 그동안 용한 의원을 찾아서 치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은공께서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이 정갈은 제가 키운 것으로 새끼 때부터 많은 해독약을 복용시켜서 이 정갈의 독은 많은 해독약에 대해서 저항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해독약으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고명하고 의술이 높다 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해독약으로만이 해독을 할 수가 있을 뿐입니다. 저구는 곁눈질을 하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은 정말 악독하구나.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이자의 정갈에 물려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정형님께서는 강호에 돌아다니려면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다. 아무래도 이자에게서 해독약을 빼앗아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겠다. 그는 즉시 말했다. 그 해독약을 나에게 주시오. 언달평은 고개를 조아렸다. 네. 그러나 즉시 꺼내지 않고 질문을 했다. 은공께선 해독약을 어디에 쓰시려 하십니까? 저구는 말했다. 당신의 정갈은 독이 대단하니 다음에 내가 물려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몸에 그 해독약을 간수한다면 마음을 놓을 수 있겠지요. 언달평은 난감한 기색을 띄우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은공께서 소인의 생명을 구해주셨는데 어찌 감히 은공을 해치겠습니까? 은인께선 정말 의심이 많으십니다. 저구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쓰지 않고 몸에 간직해도 나쁠 것은 없지 않소? 언달평은 말했다. 네. 그는 별수 없이 약을 꺼내어 저군에게 건네어 주었다. 저군은 산봉우리에서 내려와서 또 큰 집에 가서 살펴보았다. 집안의 일꾼들은 모두 흩어졌으며 그 집을 돌보던 사람들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저군은 생각했다. 사부님은 돌아가셨고 사매는 이미 다른 데로 출가했으니 이곳에 나도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겠구나. 그는 한참을 걸어가다가 눈에 익은 풍경을 보고 상념에 잠겼다. 이제 이후로는 여기에 올 필요가 없겠구나. 그는 어깨에 메인 보따리를 축혀 올리며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계획했던 일이 아직 한 가지도 끝나지 않았구나. 이 길로 형주에 가서 정전영의 육고를 능소저와 합장시켜드리자. 만규 이 악독한 놈은 다행히 독에 중독되어서 목숨을 잃게 되어 악한 자는 악한 보답을 받았으니 내 친히 가서 복수를 할 필요는 없겠구나. 그러나 혹시 용한 의원이 나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할지도 모르니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는 그에게 일검을 가하여 개만도 못한 그를 처치해야겠다. 그는 어제 저녁 만진산과 언달평이 검을 겨루는 것을 보고 그때부터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